새벽 5시 밥이 끓던 부엌에 손녀 아이패드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이름 옆에 박힌 두 글자 기생충, 며느리의 휴대폰과 연동되어 이렇게 뜬 것이죠. 저는 주걱을 떨어뜨렸고 손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기생충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걱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겨우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장난친 거겠지. 어서 세수하고 와. 지우가 방으로 돌아간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기생충, 남의 몸에 붙어 양분만 빼먹는 해충. 며느리 눈에 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40년을 간호사로 살면서 환자한테 온갖 욕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밤샘 근무에 쓰러질 것 같아도 버텼습니다. 응급실에서 취객이 침을 뱉어도 보호자가 욕을 퍼부어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받은 이 낙인은 달랐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랑을 증명하는 대신 사실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포시 눌러주세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미자,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40에 잃고 아들 윤호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일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정년까지 채우고 남원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작은 텃밭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 건강 상담해주고 가끔 복지관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남원 집은 작았지만 제 것이었고 마당엔 고추며 상추가 자랐습니다. 저녁이면 동네 언니들과 산책하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서울로 발령받으면서 며느리 서린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간곡했습니다. 어머니,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둘 다 회사 다니는데 애가 혼자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손녀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남원 집을 월세 주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중 절반인 5천만 원을 제가 보탰습니다. 서린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돌려드릴게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증빙 같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지우를 아침마다 깨워 학교 보내고 밥 지어놓고 청소했습니다. 손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린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떡이며 과일을 사왔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외로웠던 남원 생활보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서린의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지적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가 너무 짜요. 지우 혈압 생각해서 싱겁게 해주세요. 된장찌개는 너무 짜고 책가방 정리는 구식이고 수학 가르치는 방식은 틀렸다고 했습니다. 청소하는 방법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습니다. 빨래 개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듯 했습니다. 하나씩 제 자리를 좁혀왔습니다. 처음엔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더 잘 알겠지 싶었습니다.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거겠지 싶어서 고쳐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쳐도 서린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일지 쓰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날짜와 상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9월 12일 된장찌개 염분 과다 지적. 9월 18일 책가방 정리 방식 구식이라는 말.
9월 25일 수학 지도법 충돌. 10월 3일 청소 방법 지적. 10월 10일 빨래 개는 방식 트집. 적어 내려가니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능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인과 윤호가 나지막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보, 엄마 좀 쉬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설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거 깜빡하셨어. 내가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스불은 제가 분명히 껐습니다. 2번 확인까지 했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전세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낸 5천만 원에 대한 증빙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두로만 약속했을 뿐 서류상으론 아들과 며느리 명의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세입자도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고 그저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새벽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눈에 저는 정말로 기생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돈만 뜯어낸 뒤엔 떼어내야 할 존재. 이제 쓸모가 다했으니 없애야 할 해충. 그렇게 저를 본 거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40년 밤샘 근무를 견뎌낸 사람입니다. 위급한 환자 앞에서 침착하게 기록하고 대응해온 사람입니다.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증거로, 날짜와 시간, 말과 행동, 모든 걸 남기기로 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저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이름을 본 그 새벽부터 모든 게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10월 15일 수요일, 본격적으로 기록을 시작한 날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 추측이 아니라 일어난 일만. 40년 간호일지 쓰던 습관이 이럴 때 쓸모가 있더군요. 첫날 아침 6시 지우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설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 손을 가로막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지우는 제가 깨울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를 밀어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10월 15일 오전 6시 손녀 깨우기 저지당함 설인. 점심때 지우 도시락을 싸려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설인이 이미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쌀게요. 설거지나 부탁드려요. 또 밀려났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10월 15일 낮 12시 도시락 싸기 저지당함 설인. 저녁 7시 지우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설인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손녀를 제 곁에서 떼어냈습니다. 지우가 풀이 죽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10월 15일 저녁 7시 손녀 학습지도 저지당함 설인. 하루 종일 밀려난 겁니다. 제자리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기생충 발견 이후 며느리의 행동이 더 노골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이랬는데
제가 못 본 걸지도 모릅니다. 사흘 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설인의 회사 동기 은주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까 회사 게시판에 올린 거 봤어? 은주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올렸어. 반응 있어? 몇 개 댓글 달렸던데. 캡처해서 보내줄게. 은주가 휴대폰을 조작하더니 설인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주가 화면을 보며 읽었습니다. 시댁 어르신 기억력 문제 있는데 재정 대리인 지정 받아보신 분? 이게 언니가 올린 거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정 대리인, 시댁 어르신, 저를 말하는 겁니다. 설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깜빡거린 적이 없습니다. 가스불도 2번씩 확인하고 약속도 까먹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사내 게시판에까지 올려가며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댓글 보니까 성년후견인 제도 알아보래. 법원에서 지정받으면 재산 관리 다 할 수 있대. 그래. 그럼 나도 알아봐야겠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설인과 은주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설인이 일어나 주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손이 미끄러졌네. 설인이 은주를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맞지? 저러시니까 걱정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은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옛날에 설인 결혼식 때 번호를 받아뒀던 게 생각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 씨, 저 윤호 어머니예요. 오늘 설인이가 회사 게시판에 올렸다는 거 캡처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요.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건 회사 내부 게시판이라 외부로 보내면 안 돼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주 씨, 제발 부탁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평생 부탁이에요. 긴 침묵 끝에 은주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 캡처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시댁 어르신 기억력 문제 있는데 재정 대리인 지정 받아보신 분? 요즘 깜빡거리시는 게 심해져서 걱정입니다. 재산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댓글들도 보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알아보세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빨리 조치하는 게 좋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인은 이미 회사 사람들에게까지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존칭을 쓰면서도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캡처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풀로 붙였습니다. 10월 18일 오후 9시 며느리가 사내 익명 게시판에 시댁 어르신 기억력 문제 관련 글 작성. 재정 대리인 지정 문의.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의도 명확. 며칠 뒤 설인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우연히 주워봤는데 성년후견인 제도 안내문이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 재산관리 권한 이전, 법원 심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게시판 글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인은 이미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어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전세금에 들어간 5천만 원은 물론이고
남원 집 월세 수입까지 모두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붙였습니다. 10월 22일 오후 2시 며느리 가방에서 성년후견인 제도 안내문 발견. 구체적 실행 단계 진입. 그날 밤 저는 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록한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밀어내고 무능력자로 만들고 결국 내쫓으려는 과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드러낼 결정타가 필요했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 뭔가 더 있을 겁니다. 컴퓨터에도 이메일에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빌딩 불빛들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위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노트를 덮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증거를 찾기로 결심한 다음 날 기회가 왔습니다. 설인이 회사에 가고 윤호는 출장을 갔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있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설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봤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카드 명세서, 보험 증권,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때 책상 옆 파일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검은색 박스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 투명 파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제가 낸 5천만 원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명의는 윤호와 설인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양식이었습니다. 빈칸들이 연필로 밑줄 쳐져 있었습니다. 피후견인 성명, 재산 목록, 후견인 성명. 설인이 이미 작성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파일을 꺼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관련 정리. A4 용지 여러 장이 클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맨 위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자, 나이 68세. 그 아래로 제 재산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원 집 시가가 1억 5천만 원, 예금은 대충 3천만 원으로 추정. 전세 보증금에 보탠 돈이 5천만 원. 며느리는 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힌 말이 눈에 박혔습니다. 육아가사 방식 구식, 손녀에게 악영향.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단계별 계획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를 무능력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깜빡거린다고, 실수한다고 소문내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안일에서 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 손녀 돌보기도, 밥하기도, 청소도 못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준비.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관리 권한 확보. 제 돈을 합법적으로 빼앗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거나 남원으로 돌려보내기. 저를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목표 시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 전세 재계약 전에 정리 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시어머니 없이 새 출발.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 눈에 저는 정리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없애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파일에 넣어 박스에 다시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10월 25일 오전 11시 며느리 서류에서 시어머니 관련 정리 문건 발견. 5단계 제거 계획 확인. 목표 시점 2026년 상반기. 그날 저녁 설인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괜찮아.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요즘 입맛 없으시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정함 뒤에 숨은 칼날을, 저를 정리 대상으로 보는 차가운 시선을. 저녁 식사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하나씩 다시 봤습니다. 기생충 연락처, 사내 게시판 캡처, 성년후견인 안내문, 그리고 오늘 찍은 시어머니 관련 정리 문건.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윤호는 믿어줄까요? 며느리 편을 들진 않을까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40년 간호사 생활에서도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환자는 치료하면 됐습니다. 응급 상황은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싸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윤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기로, 증거를 보여주기로. 저녁 식사 후 윤호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윤호야,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기록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사내 게시판 캡처, 성년후견인 안내문, 시어머니 관련 정리 문건. 이게 다 뭐예요? 내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겠지? 윤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설인이 방에서 찾았어. 엄마가 설인이 방을 뒤진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용을 봐. 너희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남의 방 들어가서 서류 찍은 건 불법이에요. 윤호야,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엄마가 쫓겨날 위기인데? 윤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설인이가 힘들어하는 거 모르세요?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고 엄마까지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좀 이해해 주세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봐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윤호야, 나 내 엄만데. 엄마도 좀 양보하세요. 설인이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뒤지고 다니지 마세요. 설인이 알면 기분 나빠요. 윤호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노트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원에서는 별이 잘 보였는데 문득 남원 집이 그리웠습니다. 작지만 따뜻했던 제 공간, 아무도 저를 기생충이라 부르지 않던 곳,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원집 월세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남원에서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도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충 취급받으며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떠올랐습니다. 손녀를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아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10월 30일 밤 11시. 아들에게 증거 제시했으나 믿지 않음. 며느리 편을 듦. 남원 귀가 고려 중. 하지만 결정 못 내림.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싸울 수 없다면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 변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같은 처지의 사람들. 어딘가에 방법이 있을 겁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도움 찾기. 혼자서는 안 된다. 방법이 있을 것이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빛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인권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가족상담소,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대응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족과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냉정하게 감정 빼고 증거를 보여주면서 차분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설인이 회사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우리 회사에서 가족 건강검진 지원해준대요. 윤호도 거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정기검진 받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순간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치매 검사를 시키려는 거구나. 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 받아볼게. 근데 그 전에 가족회의 한번 하자. 설인과 윤호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주말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주말 오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윤호, 설인, 그리고 지우까지. 저는 클리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보여줄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노트였습니다.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된 내용들, 설인이 저를 밀어낸 순간들, 거짓말한 순간들, 지난 2주 동안 제가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5일 손녀 깨우기 저지, 18일 도시락 싸기 저지, 25일 학습지도 저지, 하나하나 날짜와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가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사내 게시판 캡처였습니다. 설인이 회사 게시판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시댁 어르신 기억력 문제가 있다며 재정 대리인을 물어본 내용. 제가 깜빡거린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장을 꺼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안내문이었습니다.
서린의 가방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꺼냈습니다. 5단계 계획서였습니다. 서린의 방에서 찾은 시어머니 관련 정리 문건, 저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시점은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없이 새 출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가 서린을 쳐다봤고 서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깜빡거렸니? 게시판 글은 누가 썼어? 그리고 내 연락처 이름 누가 기생충이라 적었니? 증거로 말하자. 오늘은 소문이 아니라.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사과보다 설명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지우 키우는 것도 힘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 연락처였습니다. 기생충, 이모티콘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연락처를 이렇게 저장해 놨더라. 내 눈에 나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 그냥 해충이었나 봐. 서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미자, 68년을 살아온 한 사람. 내가 부탁해서 남원 떠나 여기 왔고 전세금 5천만 원도 보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윤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윤호야, 넌 보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 편만 들었잖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서린은 저를 피했고 윤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만 평소처럼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서린이 주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옆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됐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린이 제 손에서 수세미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었던 것 같아요.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서린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간 좀 주세요. 제가 변할게요. 정말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서린은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지우 도시락도 쌌습니다. 저녁에는 제 방문을 두드려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린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남원 가보시는 거 어때요? 집 상태도 확인하시고. 저희도 같이 갈게요. 남원 집은 3년 동안 월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주말 네 식구가 함께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남원에 뭐가 있어요? 할머니 집이 있지.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어. 우와, 저도 텃밭 가꿔보고 싶어요. 남원 집에 도착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월세 사는 분이 잘 관리해 주셨는지 깨끗했습니다. 마당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서린이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어머니, 여기서 사시면 편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서린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건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설인과 윤호를 불렀습니다. 나 남원으로 돌아갈 거야. 윤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설인이가 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알아. 고마워. 근데 나는 여기보다 남원이 편해. 내 집이니까. 설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 나는 남원에서 내 삶을 살고 너희는 여기서 너희 삶을 살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설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은 꼭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지우도 방학 때마다 보낼게요. 그래. 고마워. 어머니 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아직 화도 나고 서운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겠지.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 뒤 집을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윤호가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지우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설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전하게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드릴게요. 그래. 지우 잘 돌봐.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설인과 윤호와 지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남원으로 가는 길,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11월 20일, 남원 귀가. 설인의 변화 시도를 봤음.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시간이 필요함. 관계는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이제 내 삶을 살 것.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희망은 보였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기생충이 아닌 박미자로. 그리고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남원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코스모스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하늘도 넓고 공기도 맑았습니다. 제 집, 제 마당, 제 자리였습니다. 첫 주는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설인이 약속을 지킬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 설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남원 날씨는 어때요? 짧은 통화였지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설이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달째 저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웃들이 반가워했습니다. 건강 상담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혈압 재는 법, 약 먹는 법, 간단한 운동법. 40년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제안했습니다. 미자 선생님, 여기서 건강교실 한번 열어보시는 거 어때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있고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건강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처음엔 5명이었습니다. 한 달 뒤엔 15명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자 선생님, 기생충이 아니었습니다. 박미자였습니다. 석 달째 서울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지우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텃밭에서 웃고 있는 그림.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겨울방학 때 남원 가도 돼요? 텃밭 가꾸는 거 배우고 싶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지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우 그림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고마워. 어머니, 겨울방학 때 정말 지우 보내도 될까요? 저희도 같이 가고 싶은데.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와. 다 같이 와. 전화 너머로 설인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겨울방학이 왔습니다. 내 식구가 남원에 왔습니다. 지우가 제일 먼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꼭 안았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윤호가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설이는 멀찍이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추워. 설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응, 편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간을 세게 하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좋아할 만큼 싱겁게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설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태주신 전세금이에요. 다 모았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받았습니다. 제 돈이었으니까요. 고마워. 설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며칠간 함께 지냈습니다. 지우와 텃밭을 가꿨습니다. 겨울이라 심을 건 없었지만 봄에 심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설인도 함께 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왜 진작 몰랐을까요? 함께 시장도 갔습니다. 함께 밥도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방학에도 올게요. 그때는 더 오래 있을게요. 그래, 기다릴게. 윤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설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 설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1월 15일. 가족이 다녀감. 설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음. 5천만 원 돌려받음.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시작은 함. 관계는 회복 중. 나는 이제 박미자로 살아감. 기생충이 아닌 한 사람으로. 펜을 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기생충이 아닌 박미자로.